너는 인간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항상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을 배웠으니까 다 한국말을 잘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이 한국말을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노자가 도덕경 천물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도라는 것은 인간이 알 수도 없고 안다 해도 그걸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도라는 것은 알 수가 있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제와 진술의 관계인 거예요. 다시 말해 수학이 바로 그건데 수학은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 다음에 연역을 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규칙을 바운더리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그 바깥에서는 수학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 저게 저렇다. 이게 수학인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이러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첫 단추를 수학은 잘 끼워야 된다. 그걸 수학에서는 뭐 공리다 그러고 공준이다 그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공리가 공준으로 딱 정해진 범위 안에서 수학이 작동하는지 그 밖으로 나가버리면 수학도 답을 못 냅니다. 모르는 거예요. 수학자도 몰라. 그래서 말을 똑바로 하는 것은 전제와 진술의 관계를 똑바로 하자는데 진술은 전제의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럼 전제와 진술을 이제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천도와 왕도, 인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도책 이 과거 시험에 나오는데 전제의 끝까지 가서 소립자, 양자역학까지 가면 뭐냐? 퇴계 선생이 한 말이 그것은 음양오행이다. 음양이 있으면 오행이 있다. 그럼 사단이 있으면 칠정이 있다. 이렇게 맞춰본 거예요, 퇴계가. 그래서 그럼 사단과 칠정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냐? 율곡이 보니까 뭔가 좀 개소리 같아. 음양이 있으면 오행이 뒤에 따라간다. 기관차가 있으면 객차가 있다. 뱀의 머리가 있으면 꼬리가 있다. 그러면 사단이 있으면 칠정이 있느냐? 사단이 칠정 끌고 가느냐? 칠정은 부하고 사단은 두목이냐? 그걸 퇴계가 어떻게 알겠어? 모르죠. 그건 퇴계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다가 망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안에서 뭐 사단이 있고 칠정이 있고 사단이 칠정 끌고 가고 이가 기를 지배하고 뭐 이런 개소리를 하면 그게 이 양명학하고 비슷한 이단이 이단.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퇴계의 이론은 뭔가 이 양명학하고 비슷한 게 개소리다. 근거가 논리가 안 맞다. 다시 말해 전제와 진술의 관계가 안 맞아요. 사단이 전제면 칠정이 진술이냐? 음양이 전제면 오행이 진술이냐?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 음양의 범위 안에서 오행이 작동하 아니야. 음양 따라 오행 따로야. 그래서 음양과 오행을 아무리 맞춰봐도 이게 조합이 맞지 않습니다. 음양이라는 건 밸런스 개념이고 오행은 원소 개념인데 이게 완전히 딴 거예요. 네. 금마차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문재인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두목 원숭이 호르몬 현상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클린턴, 안희정, 박원순과 달리 시스템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노무현은 주변에 그 386 참모들이 있어서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보좌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꼰대가 되는데 꼰대짓을 하게 돼.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꼰대짓을 한다고. 그래서 비서에게 야 커피 한 잔 이렇게 하면 비서가 커피를 가져온다고. 그럼 내가 비서한테 커피를 시켜도 되는구나. 오늘부터 비서한테는 커피를 시켜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점점점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안희정이나 이광재가 가지고 옆에서 맞담배를 피우면서 하고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아가씨한테 커피를 시키려고 하다가 장피, 이건 아니지. 광재가 보고 있고 희정이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나 점잖은 사람이야. 커피 말 부탁을 하려고도 커피는 내가 직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클린턴도 그렇고 오거돈도 그렇고 안희정도 그렇고 박원순도 그렇고 주변에 젊은 보좌진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조금 이런 것을 눈치를 줬어야 되는 거예요. 좀 우리 보스가 좀 또라이 짓을 하고 있다 하면 견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담배를 딱 피우면서 형님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딱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요.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100% 사고 칩니다. 왜? 인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호르몬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두목 호르몬이 나와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재벌 회장들도 그 주변의 비서들은 굉장히 젊은 비서를 고용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 많쳐놓으면 점점 꼰대가 된다고. 네. 그래서
이 천도에서 인도가 나온다. 이게 전제에서 진술이 나온다. 이런 이 논리학인데, 정근에서 후근이 나오고 원인에서 결과가 나오고 결과는 원인의 범위 안에서 작동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양명학으로 가면 조금 이제 황당해지는데, 양명학의 심학이라 그러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개소리고, 퇴계하고 비슷한 이제 마음 안에서 뭐 답을 찾는다는 건 황당한 일이에요. 이건 공자가 이 괴력난신을 추구하지 말라 했는데 괴력난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왕수인은 그런 짓을 했을까? 이 심이란 말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심을 구조론적으로 보면 코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조론은 항상 이 코어가 축이 대칭의 두 날개를 장악한다는 게 구조론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심이 주변을 장악하는 게, 그것을 이론론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이제 왕수인이 말한 양지, 뭐 심적 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수인이 말한 그 심적 리라든가 양지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좋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항상 그렇게 안 되죠.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다양하게 해석되는 희로애락, 애고욕이 다 마음인데, 이렇게 벌써 7개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벌써 다원론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왕수인은 본능적으로 이건 이론론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이론론이 별게 아니고 원인과 안에서 결과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론론과 다원론의 차이는, 이론론은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 엔진이 제일 중요하다, 마력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토크가 나오고, 토크와 마력에서 자동차 힘이 나오고, 힘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힘이 없는데 그게 뭐 색깔을 잘 칠하면 뭐 스포츠카가 되냐? 특히 현대가 그렇잖아. 힘은 하나도 없는데 막 껍데기는 스포츠카야. 투스카니. 그게 무슨 장난하냐고. 마력은 뭐 별로 되지도 않은데 그 이름은 투스카니 해가지고 막, 와, 이름만 스포츠카야. 디자인만 스포츠카라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파워트레인에서 최소 300마력은 빼놓고 뭐 얘기하자고. 근데 현대에서 지금 300마력 되는 게 있냐고. 미니도 제가 보니까 200마력 넘는 것 같은데, 미니는 차가 조그만데도 벌써 200마력 넘고 생생 가잖아. 근데 현다이는 왜, 옛날에 그 스텔라부터 엔진은 요만한데 껍데기는 이렇게 커요. 그래서 본네트 열어놓고 몽키 스패너를 던지면 어디에도 닿지 않고 그냥 바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텅텅 비었어. 엉터리죠. 그런 식으로 껍데기 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다. 본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론론이고,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노자의 도덕경이나 양명학이 굉장히 구조론적인데, 구조론도 아니면서 구조론적인 게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구조론이 어렵다, 좀 쉬운 구조론은 없냐, 이러면서 점점점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 어려운 거 어렵게 풀어야 되는데 자꾸 이 반칙을 하려고 그러고, 쉬운 쪽으로 가서 점점 내려놓아라 그러면서 막, 라즈니 씨처럼 막 섹스 교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개판을 치자. 점점점 이제 미쳐 날뛰는 거죠. 그래서 존 레논도 처음엔 좋았는데 너무 우주적으로 어깨 힘이 들어가서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밥 딜런처럼 그 일관된 태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제발 존 레논은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엔돌핀이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너무 두목 침팬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즈니 씨도 그렇고, 추종자들이 부축해주면 그냥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론으로 본다는 것은 전제 안에서 진술을 찾는다는 것이고, 이 말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고,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가장 효율적인 자본이 덜 효율적인 자본을 이기는 게 자본주의 자체의 내재한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라든 뭐든 간에 더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낼 생각이 아니고 그냥 소비자를 조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것도 뭐 될 때는 됩니다. 수요 억제도 먹힐 만큼은 먹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근본, 다시 말해서 자동차의 핵심,
파워트레인이 아니고 그냥 껍데기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자. 엔진은 130마력밖에 안 되지만 껍데기는 스포츠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물의 논리를 따라야 되고 물 안에서의 어떤 수압이라든가 물의 점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물에 막 물하고 상관없는 외부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바람을 다스리려면 기압을 알아야 되고 그냥 태풍을 향해서 내 이놈 무례하구나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고 호통을 친다고 해서 태풍이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가겠냐고. 태풍 바람이 오면 우리는 바람개를 돌려서 전기를 얻어야 되고 항상 이런 식으로 그 자체의 내재한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상대하는 방법도 자본주의로 자본주의를 이겨야 되지 좋은 자본주의로 덜 좋은 자본주의를 이겨야지 그냥 자본주의 미워 저리가 막 싫어 나 친구 안 해 오늘부터 자본주의하고 말도 안 해 이런 식으로 오늘부터 전화하지 마 페북도 끊어 메신저도 끊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자본주의한테 너 절교야 그러고 막 그런다고 자본주의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항복하겠냐고. 그런 일은 절대 없죠. 무조건 자본주의는 더 좋은 자본주의로 덜 좋은 자본주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 자동차든 뭐 자본주의든 뭐 인간이든 모두 그 내부의 질서로 이겨야 된다. 네. 퇴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다 보면 퇴계도는 단서에 매몰된 거예요. 퇴계가 사단에 매몰됐는데 사단과 칠정의 관계, 주와 종의 관계, 아까 전제와 진술의 관계, 뭔가 힌트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전제가 진술을 지배한다. 퇴계도 거기까지 거의 구조론이 될 뻔했어요. 거의 구조론 근처까지 갔어. 예. 요코는요, 오노 요코를 말씀드리는 거 있죠. 근데 오노 요코는 특별히 이제 비판이나 그런 걸 할 수 없는 게 나름대로 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존 레논을 그나마 존 레논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오노 요코가 아니냐. 근데 그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오노 요코가 존 레논을 망쳤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 백인들의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고 존 레논을 그만큼 깨우쳐 준 사람이 오노 요코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깨달음이든 뭐 지든 도든 단서에 올리면 안 되고 전개하는 과정에 주목해야 된다. 전제와 진술, 전근과 후근, 원인과 결과 그 연결 과정, 연결고리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지 그 최초의 단서 그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단서를 찾자 그러니까 단서는 근본이고 근본은 작은 거고 작은 것은 소립자고 소립자보다 더 작은 것은 양자역학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래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퇴계는 경이라는 것을 평생 동안 실천했는데 그 단서에 매몰되는 스님이 화두하고 비슷한 거예요. 석가가 말했듯이 강을 건넌 다음에 뗏목을 버려야 되죠. 뗏목을 막 짊어지고 계속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단서는 버리고 후근이 정근을 칠 수 없다는 논리 이걸 계속 연결 구조를 따라가면 답이 나오는 거지. 최종적으로 어딘가에 도달한 뭔가 있다. 알갱이가 있어. 엑기스가 있어. 영혼이 있어. 생명의 원소가 있어. 정이 있어. 정기, 정력 이러면서 막 정력이 바로 생명의 원소야. 그게 어디에 있을까? 막 콩팥에 있나 지라에 있나 하고 막 해부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 그게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계속 단서를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단서와 그 전개하는 과정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구조론이고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한번 번뜩였다고 그걸 계속 오래 먹으면 엽기를 쓰는 게 그게 단서에 매몰되는 거예요. 단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단서는 화두처럼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다음 곡지는 이 미군이 백선엽을 좋아하는 이유. 백선엽 아저씨도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이 백선엽을 굳이 친일파라고 욕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왜 백선엽이 친일파라고 욕을 먹냐면 이 양반이 엄포를 계속해서 자기가 유교를 다 해결한 것처럼 영웅인 것처럼 자뻑에 들어가서 과대 포장을 하니까 견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백선엽은 그냥 좋은 군인이고 친일 행동을 했지만 공도 있고 과도 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선엽이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고. 근데 문제는 이명박 때 백선엽이 엄청 이제 영웅 만들기 됐어요. 그게 눈꼴 치는 짓을 했다고.
근데 가만히 있어도, 백선엽 그 정도면, 국립묘지에 묻힐만 하지.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막,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나 영웅이야, 영웅. 그러고 막, 동작동에 묻혀야 돼. 나만한 영웅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생쇼를 하고 있으니까 욕을 먹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양반도 오도방정을 떨었다고. 왜 그렇게 오도방정을 떠냐고. 그래서, 예,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전개가 중요한 거죠. 그 단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 해결해 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의리가 중요한 거죠. 그냥 박원순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막 재판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치졸한 초등학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이 백선엽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미군이 6.25 때 삽질을 엄청 많이 했어요. 6.25 때만 한 게 아니고 2차 대전 때도 오키나와에서 삽질을 하고 그 굉장히 유황도 전투라든가 보면 어처구니 없는 바보짓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군은 계속 깨지는 군대인데 지금까지 제대로 이긴 적이 없어. 그래서 이 2차 대전 후에 미국이나 서방에 엄청난 소련 공포증이 생겼어요. 소련의 전차부대를 우리가 어떻게 당한단 말이냐. 미군은 그 파리까지 가는데 이미 20만이 죽었어. 그러니까 노르망디에 상륙하고도 미군이 계속 삽질을 하다 보니까 교전비가 뭐 독일군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군은 전투력이 없어. 근데 러시아군은 막 소련군은 엄청나게 독일군을 밟아버리잖아. 그래서 야 소련군 전차부대가 30만 대 전차를 끌고 유럽을 초토화시키면 어쩌지 하고 막 공포에 빠져 있었어요. 소련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한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소련은 2차 대전 과정에서 남자란 남자 다 죽어버리고 여자밖에 없는데 막 아직도 소련에 엄청나게 많은 남자가 있는가 보다 하고 겁을 먹은 거죠. 제가 봤을 때 소련의 그런 재래식 전투는 한물 간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전은 전투기와 비행기로 승부하는 거지 전차로 승부하는 게 아니야. 6.25 때 인민군 전차도 거의 미군 비행기로 박살낸 거예요. 미군이 이 T-34 소련제 탱크를 깨부수지도 못했어. 그래서 거의 공군의 폭격으로 이긴 거예요. 근데 공군이 압도적이고 해군도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인민군을 잡을 수 있는데 미군은 옛날부터 삽질하는 전통이 있다. 그래서 미군이 첫 번째 삽질은 이승만이 북진할까봐 대전차포를 다 압수해버린 것이고 두 번째 삽질은 뭐냐면 2.5인치 바주카포로 T-34를 소련 전차를 잡을 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잡을 수 있는 거야. 근데 24방을 쏴도 소련군 전차가 안 깨지니까 소련이 장갑을 더 뗐나 보다. 보강했나 보다. T-34가 더 좋은 걸 끌고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황당한 게 그래서 미국이 그때 3.5인치 바주카포가 새로 나와서 시제품이 막 나오던 날이에요. 6.25 그날이 바주카포 신제품이 막 시장에 나오는 날인데 그 급박하게 빠르게 생산을 해서 한국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이 처음으로 전차를 잡은 게 3.5인치 바주카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아니다. 알고 보니까 사실은 2.5인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2.5인치까지는 지금까지는 안 되는데 왜 그러면 그걸 잡았냐 하니까 그걸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정확은 나도 모르겠는데 그 포탄이 안 좋거나 사격하는 방식이 틀렸거나 뭔가 이 오류가 있었어. 다시 말해서 2.5인치 바주카로도 소련군 전차를 잡을 수 있는데 뭔가 미군이 예를 들면 6.25 때 월남전에서 미군이 고전한 이유 중에 하나 총알이 엉터리였어요. 총알에서 탐매가 끄러미 나와서 M14를 다 고장낸 거예요. 그러니까 총은 좋은데 총알이 안 좋았어.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여튼 미군 무기는 항상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미스 부대가 부고산에서 인민군 전차를 향해서 바주카포를 막 30방 가까이 쐈는데 아무리 쏴도 인민군 전차가 안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결국 3.5인치 바주카를 갖고 와서 잡았다. 세 번째는 메가드가 소련군을 참전을 유인하려고 한국 의를 지킬 의사가 없는 것처럼 생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가드가 한강에까지 와서 이 나라를 지켜줄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지켜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걸 연출을 했어요. 신문기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인민군 박격포가 계속 한강변에 그 영등포에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장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괜히 한강을 보자, 한강을 봐야 되겠어. 난 한강을 보고 말 거야. 그러면서 포탄 속으로 막 걸어가서 그 참호 속에 있는 국군한테 자네는 왜 거기 참호 속에 들어있냐? 언제까지 참호 속에 들어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병사가
저는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참모 속에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야. 역시, 됐어. 그렇다면 이 한국인 나라는 구해줄 필요가 있구만. 그래, 미군을 한번 데려올게. 이렇게 이제 생쇼를 한 거죠. 근데 그런 쇼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거 아니에요. 유엔이 결정하는 건데, 왜 메가드 쥐가 거기서 생쇼를 하고 막 기레기 끌고 다니면서, 신문기사거리를 생산하냐고. 이런 말이 내려온다는 것은 그 쇼를 연출을 해서 그게 신문기자가 다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강 방어선을 국군이 김홍일 장군이 일주일 동안 잘 지켰어요. 근데 한강 방어선이 왜 무너졌냐고. 한강 방어선이 무너진 이유가 미군이 매일 폭격을 했는데 그냥 비가 와서 폭격을 못 했어요. 그래서 한강 철교를 인민군이 재빨리 보수를 해서 한강 철교 위에다 교판에다가 막 갱목을 가져와서 막 올려서 다리 공사를 해서 국군이 상황을 딱 보니까 밤중에 막 한강 철교를 고쳐가지고 기차가 14량이나 막 전차 13대를 싣고 막 한강을 건너 영등포로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공군으로 폭격을 해서 한강 다리를 끊어 뿌려야지 왜 그걸 못 끊을 것이냐. 그 미군이 잘못한 거죠. 그런 식으로 미군의 삽질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김홍일 장군이 그 당시에 한강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군의 항상 고질병이 뭐냐. 이 두 부대 사이 수평적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안 됐냐면 이게 안 되기 시작한 게 미국 남북전쟁 때부터 안 됐어. 미국 남북전쟁 때부터 리 장군이 그걸 알고 우회기동을 해서 북군을 공격하는 게 하나 재미 들렸어. 북군은 요게 약점이구나. 얘들은 관할구역 따지느라 이 협력 플레이를 못한다. 그래서 히틀러도 이 영국군하고 미군이 이제 합작을 한다 그러니까 걔들 안다. 걔들 안 되는 애들이야. 브래들리, 몽고베리, 그 또라이들 아냐. 몽고베리하고 브래들리 맨날 싸울 거라고 서로 관할구역 따졌어. 여기는 영국 땅, 여기는 프랑스군, 여기는 폴란드 자유군, 여기는 미군 땅, 이러고 하다가, 우리는 곧 틈새를 찌르는데. 그래서 벌지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벌지 전투가 왜 벌어졌냐고. 미군이 압도적인 물량으로 공격하고 있는데도 히틀러가, 쟤들은 안 돼. 쟤들은 등신들이라니까. 몽고베리하고 브래들리, 걔들 원래 안 되는 애들이야. 합동작전을 못 한다고. 바보 아냐. 그 정말 히틀러 말이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합동작전을 못했어. 근데 그걸 깬 사람이 패턴 장군이라고. 패턴은 나한테 맡게. 내가. 그래서 그냥 밀고 붙여서 관할이고 뭐가 따질 것 없이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몽고메리하고 브래들리 바보 아저씨들은 맨날 관할구역 따지면서 여기는 프랑스군 담당, 여기는 캐나다군 담당, 여기는 영국군 담당, 요거는 몽고메리 담당 이러고 있었다고. 근데 중공군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중공군도 미군하고 국군 그 사이를 찌르고 들어오면 되는구나. 그래서 중공군 항상 그 꼼수를 쓰는데 국군의 단점이 뭐냐면 후퇴를 잘 못해. 그냥 관할구역 따지는데 여기에 이제 1사단이 있고 여기 2사단이 있으면 1사단과 2사단이 서로 못 믿어요. 그래서 2사단이 이렇게 갔다 하면 2사단이 후퇴했다. 그럼 우리는 빨리 여기까지 가야지. 그럼 1사단이 후퇴했다. 그럼 우리는 빨리 여기까지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다 후퇴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낙동강까지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포위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사단이 여기 지키고 있어. 그럼 중공군이 요 뒤로 돌아온다고. 요 뒤로 오면 200명밖에 안 돼. 그럼 요 포위에서 박살내면 되잖아. 근데 이걸 포위하려면 옆에 있는 다른 사단하고 합동작전을 해야 돼. 근데 요 다른 사단이 말을 또 안 듣잖아. 그럼 합동작전을 못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못하는, 그냥 계속 후퇴하는 거야. 그래서 낙동강까지 간 거야.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김홍일 장군이었다. 김홍일 장군은 노장이기 때문에 1사단이고 2사단이고 3사단이고 다 자기 밑에 있는 거야. 수도사단부터 8사단까지 전부 아울러서 너는 여기 맞고 너는 여기 맞고 얘가 뚫고 들어오면 한 부대는 뒤로 돌아가고 한 부대는 포위를 하고 한 부대는 우회기동을 하고 이렇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김홍일 장군이었다는 거죠. 근데 미군은 그걸 원래 할 줄 몰라. 아직도 할 줄 몰라. 이라크 전에도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군이 딱 보니까 인민군이 딱 보니까 미군하고 국군은 수평적 연결이 안 된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면 서로 포위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요만큼 물러나야지. 요만큼 물러나야지. 계속 요렇게 하다가 결국 백선엽이 2번 잘못을 저질렀는데 첫 번째는 6.25 전날 술 먹고 뻗어서 사라졌어요. 실종돼서 자기 부대를 잃어먹었어. 그 대장이 자기 부대를 잃어먹었다면 총살감이야. 그때 총살돼 있어야 돼. 근데 이제 한강을 건너서 만나자 하고 이제 부대를 다 흩어버리고 혼자서 무기고 물자고 다 잃어먹고
몰래 밤중에 한강을 건넜는데 와보니까 김홍일 장군이 1사단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1사단이 언제 여기 왔지? 그러니까 대장이 자기 사단을 잃어버린 거야. 이게 첫 번째 잘못이고, 예. 사단장이 군단장 말을 잘 안 듣는 시기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군단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군단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합동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제 자체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8개밖에 없는데 그 사단끼리 이렇게 합동작전을 하는 그런 개념 자체도 아직 정립이 안 된 정도로 사단장들도 나이가 30살, 32살, 33살 이런 어린애였어요. 나이가 한 40 정도 돼야 최소한 부하들에게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해야지 30살 먹은 내가 다른 사단장한테 이리 오시오 그러면 가겠냐고 말 안 듣죠. 근데 미군들이 원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군의 그런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백선엽의 두 번째 잘못은 이 수암산하고 유학산을 지켜서 대구를 방어하게 됐는데 그걸 잃어먹었어. 하다가 잃어먹은 거예요. 또 이명군이 그걸 잘 알잖아. 이명군이 백선엽 쟤는 개성에서 도망친 놈인데 띠래. 그러니까 우리를 우회기동을 해서 재빨리 유학산과 수암산을 점령해버리자. 그러니까 미군이 백선엽에게 수암산과 유학산을 지켜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근데 벌써 점령 당했는데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걸 찾는데 13일이 걸렸어요. 그걸 다부동 전투라고 하는데 다부동 전투에서 1만 명이 희생되는데 그 과정이 왜 그런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냐면 미군이 백선엽을 호통쳐서 어떻게든 그 유학산과 수암산을 되찾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 되찾았어. 그걸 잘한 거죠. 왜 그 되찾을 수 있었냐? 그 당시 보면 사단이 다 깨져서 병력이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대구에서 신병을 굉장히 많이 보충해 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단은 막 70%나 병력이 오버되고 막 원래 현재 10,000명이라면 17,000명이 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충분한 그 병력이 대구에서 모병이 돼서 갖추어졌기 때문에 백선님이 이렇게 병사가 많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 물량 공세로 막은 거야. 막 신출귀몰한 작전의 규제로 막은 게 아니고 그냥 신병을 계속 투입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군사훈련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어제 징집돼서 오늘 전선에 투입되고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그 어느 정도에 치열했냐면 장교들이 자기 부하가 누군지 몰라. 서로 부하하고 지휘관하고 서로 얼굴을 모를 정도로 개판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싸운 거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근데 그 김홍일 장군을 미군이 잘라버렸는데 왜 그러냐면 그 김홍일 장군은 일본어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할배들이 고집세서 말 안 듣는다고 잘라버린 거죠. 젊고 똑똑한 그 영어도 좀 하고 일본어도 좀 하고 그런 사람을 원한 거죠. 근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군이 일본어로 자꾸 말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니까 일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도 일본 지도를 들고 왔어. 그래서 장진호 전투도 초신이라고 불러요. 초신. 장진이라고 발음을 안 하고 초신이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일본에 주둔하다 보니까 조선이 일본의 일부인 줄 알고 일본말을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일본 통역권을 막 데려와서 게다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조선에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많았죠. 그 당시 조선 사람 다 일본어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조선 사람하고는 한국 사람하고는 일본어로 대화하면 되는구나. 미국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김홍일 장군은 중국에 싸우느라 그 일본어를 못했죠. 그래서 일본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선엽 같은 사람이 졸지에 출세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백선엽도 전공이 있는 사람인데 이 자기를 영웅 만들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낯간지러운 짓이다. 영웅이라는 것은 국민이 알아주면 영웅인데 자기 스스로 막 이명박한테 시켜서 야 우리나라도 영웅 하나 필요하지 않냐? 6.25 말이야. 우리가 건국 이승만의 건국을 강조하려면 영웅을 만들어야 돼. 건국절을 만들자고. 그럼 건국의 근거가 뭐지? 우리가 1919년에 건국했다고 주장하는 그게 뭐냐면 3.1 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승만은 1948년에 건국했다는 근거가 뭐냐고. 이승만이 건국했다는 근거가 뭐냐고. 영웅이 있으면 돼. 영웅. 누가 영웅이? 내가 영웅이. 내가. 날 영웅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건국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이명박 당신의 업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뽐뿌질을 해가지고 기레기들하고 조중동과 합작으로 영웅 만들기 들어간 거죠. 제가 볼 때 그거는 부끄러운 짓이다. 비겁한 짓입니다. 그래서 백선엽이 전공이 없는 게 아니고 친일파 행동을 했지만 그 큰 문제는 아니고
그거보다 더 추악한 것은 백선엽의 자칭 영웅 만들기다. 자기가 자기를 영웅을 만들려고 그래. 얼마나 낯간지러운 짓인가.